호들갑 떨지 않고. 네, 많은 국민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북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평상체제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또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공적 이전 소득, 즉 사회임금을 지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OECD 평균보다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OECD 평균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가 아니고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조와 이 정치, 재벌의 카르텔을 보고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네, 대장동 이것 또한 사건이 짐이 되겠죠. 사실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고요. 기득권 동맹이죠. 그런데 그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했다라는 우리 이재명 후보는 나름 선방한 것이 아닌가. 제가 이낙연 후보님부터 먼저 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님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고 하고 후보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 그 전남지사 하실 때 경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셨죠. 수의계약이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같은 민간에 넘겨주셨죠. 네. 그것은 상황이 다르죠. 네, 상황이 다르고요. 네, 그렇게 투자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기 뭐 아파트 무슨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어서 분양해서 뭐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그러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LH 투기 사건에 있어서도 합동수사본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수본 구성해서 1,560명이라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수사 대상이었던 13명의 국회의원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4, 5급 지방공무원 몇 사람 잡았다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끌고 성과는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그 합수급 주장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한다면 수사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이걸 특검하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특검이나 합수부가 됐든 뭐든 간에 이게 시간만 끌고 국민 눈속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자금 흐름만 제대로 추적한다면 즉시에 그 단칼에 끝나는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수사 분위기를 집중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후보님, 지금 그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하고 그걸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사업자 선정이 왜 하루 만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냐 등등등등.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누가 집을 사줬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확인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들이 추측으로 증거도 없이 마구 공격하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제 산하의 수천 명의 그 직원들 중에 제가 이미 손을 떠난 다음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네.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계는 내가 했고 네.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다. 네.
그러니까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설계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그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박상도가 저한테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요. 아니 왜곡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적인 건 유동규 씨가 했다. 네. 본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디까지 설계했냐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화천 대융감원가가 뭘 하는 곳인지 정확히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도대체 뭘 가리기 위해서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또는 특검 출신, 지검장 출신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요. 그렇게 아주 철벽 방어를 치는 그런 집단의 수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권은 손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다 또는 합수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금 흐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이 사건은 실체가 다 드러난다라고 보는데요. 직원은 8명인데 세상에 법률 고문이 30명이다 하는 건 이건 다 서로 끼리끼리 나눠 먹기다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방어막을 뚫고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권은 손을 떼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수사라고 봅니다. 수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이것은 자금 흐름만 제대로 추적한다면 즉시에 그 단칼에 끝나는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수사 분위기를 집중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방어막을 뚫고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삶이 불안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개혁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입니다. 세상을 밝고 환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개혁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고통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고통은 사회적 약자나 서민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날카롭고 차가울 수는 있어도 최종 목표는 따뜻한 봄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개혁을 외면하고 주저하고 포기한다면 불공평, 불평등, 양극화에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공직 자리도 그저 출세거나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이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격차가 엄청나고 또 불공정, 불평등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경제도 성장을 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면 앞으로 공정한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불공정이 없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천은 성장이 지체되면서 생긴 기회 부족입니다. 젊은이들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억강부약의 세상입니다.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추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조세 부담률 또 나아가서는 국민 부담률이 너무 낮고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는 이 저부담 저복지 상태에서 이제 중부담, 이제 고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유럽이 대체로 이제 고부담 고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세 그 증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북유럽의 국민들은 저항 강도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면 그게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이 돼서 오히려 내가 내는 것보다는 더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네네. 그래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북유럽 수준. 네, 저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는 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갔으면 좋겠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토지 과다 보유자들에 대한 증세부터 착수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북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평상체제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하는가 시간이 봤더니 됐습니다. 스웨덴 국민들이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네. 뭐 법인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네 가지 세 중에 그러면 어떤 세금을 먼저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소득세가 먼저 증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 저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있더라도 최고소득세율은 좀 더 올릴 여지가 있고요. 저는 보유세 실효 세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OECD는 한 평균 0.52 수준인데요. 우리는 0.16, 3분의 1에 불과하죠. 여기서 합리적 공정과세를 할 수 있다면 약 30조 원의 추가 세수가 생기죠. 이거 가지고 공공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0.61%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 당시의 야당, 지금 국힘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0.5 저의 주장에 먼저 동의를 한 셈이죠.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자꾸 뭐 선거용이 되니까 뭐 해주겠다. 또 나라 돈으로 국민에게 뭐 해주겠다. 사실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정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좀 후보께서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시면서 이 5세까지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공약이 그냥 좀 너무 밀랍 인형 같다, 감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 아까 말씀 하신 부분과 관련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이제 실업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회가 적어지고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성장의 회복의 방법으로는 이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거 이게 다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전환의 위기, 소위 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전환, 또 앞으로 주기적으로 맞게 될 팬데믹 이런 위기들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빨리 가면 또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소위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우리 이제 국제사회 화두인데 우리 사회에는 분배를 강화하면 성장이 방해가 되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와 반대 개념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이걸 깨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의견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양극화 불공평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있으면 이것을 대혁파하는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해법도 제대로 지적하고 그래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게끔 그런 세수도 새로 발굴하고 또 그걸 골고루 이 사회적 약자한테 분배를 해서 생산적인데 돈이 굴러가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우리가 계획을 말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낙연 후보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소위 이제 노동을 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수익 말고 가계소득 중에서 국가가 공적 이전 소득의 이름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걸 보통 사회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매우 비중이 중요한데 전 세계 또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공적 이전 소득, 즉 사회임금을 지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OECD 평균보다는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저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성장에 기여토록 하자는 정책을 폈는데 부분적으로는 논란이 됐고 상당한 정도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가 아니고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인의 가계소득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뭐 평균치의 약 40% 선, 45%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예를 들면 현금성 복지를 통해서 가계 이전 소득을 최대한 늘려줘야 되고 그게 이제 소비로 이어져서 지금 소비 부족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역 화폐 형태를 지급해서 골목이 상권의 수요가 늘어나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성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국민 부담이 늘어나야 되는데
국민들이 혜택이 없으면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좀 늘려줘야 된다. 현금성 복지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7% 삭감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화폐라는 용어가 우선 공용어가 아니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런 방식의 양면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살려야 되겠지만 거기에도 어딘가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대개혁 그러면 잘 이해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조와 이 정치, 재벌의 카르텔을 보고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토지 집중 막아야 된다. 지대개혁 해야 된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선은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일 텐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그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결국 민간개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네, 대장동 사건이 사실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고요. 기득권 동맹이죠. 그런데 그 일부를 공공으로 환수했다라는 우리 이재명 후보는 나름 선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만 오늘 그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이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이익 배분 협약이 이르는 전 과정에서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만 네. 산하기관의 네.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네, 질문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규 씨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했고요. 이 사업 전체를 설계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전략사업팀에 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한 사람씩 그 팀에 추천을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남욱은 1,007억 엄청나죠? 정영학은 644억의 배당금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남 도시개발 전략 사업팀에 입사를 하고 또 이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공모 지침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팀을 신설하려면 시장의 결재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거라 보는데요. 그 팀 단위 신설은 그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제가 이 말씀 조금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개발을 제가 추진했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겼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4년간 극력 저지해서 결국 민관 합작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제가 돈이 막이라고 했는데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투기 세력하고 이제 공공 개발을 하려는 성남시하고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까 그런 유동규 씨 녹취록이나 또 김만배의 그 녹취록이 이 회계사에 의해서 검찰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한치 의혹도 없다라는 게 후보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 부당한 이익 추구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단죄돼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진상규명이 먼저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 말씀하시는 합동수사본부든 뭐든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네. 그 책임을 물을 때는 피와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우리 이낙연 후보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LH 투기 사건에 있어서도 합동수사본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수본 구성해서 1,560명이라는 대규모 수사 인력이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수사 대상이었던 13명의 국회의원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4, 5급 지방공무원 몇 사람 잡았다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끌고 성과는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 지금도 그 합수부 주장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한다면 수사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으로 이걸 특검하자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특검이나 합수부가 됐든 뭐든 간에 이게 시간만 끌고 국민 눈속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자금 흐름만 제대로 추적한다면 즉시에 그 단칼에 끝나는 수사가 아닌가. 그래서 수사 분위기를 집중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동안에 경찰이 5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더구나 김만배라는 사람을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넉 달 전에 한번 수사했다가 다시 불렀다. 입맞출 또는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상호 견제와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한 합수부,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은 정치의 책임이겠죠. 합수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의 누나 윤석열 부친 사이에 부동산 이루어졌다는 거 보도 보셨죠? 네. 네. 그 당시는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임명되던 시기였고요.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의혹스러운 건데 이걸 우연이라고 퉁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를 처음 제기했던 언론사가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했는데 혹시 후보께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시던데 그 언론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번 그 윤석열 씨 아버지 집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신다. 그런데 네. 대체로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씨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네.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특검 출신까지 하고 현직 검찰총장까지 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얼그려고 했던가? 이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으로 사실은 윤석열 국기문란 사건, 청부고발 사건이 가려졌죠. 그래서 윤석열 사건도 이제 와서 사실은 국정조사하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저는 처음부터 이건 디지털 증거에 의해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신속한 수사를 주장해 왔어요. 진실 규명이 얼마든지 현재 수사팀으로 가능하고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걸 자꾸 국정조사하자라는 건 국정조사 시간 얘기를 끌기가 꺼낸 되는 것은 거겠죠? 최근 2, 3일 네. 전이었고요. 네. 그 이전에 그 국기문란 고발 사주의 이것도 역시 문제는 네. 저만큼 자주, 저만큼 강력히 이 얘기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내 주시죠.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유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국민들은,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거의 기대를 접은 것 같아요. 개혁 과제를 한두 개씩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계속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걱정도 되고요. 만약에 저는 다음 달에 대선 후보 제가 된다면 즉시 언론 중재법, 또 수사 기소 분리하는 법안 청와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당에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동의하시겠습니까? 전 이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제도적 매듭을 연내에 짓자고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낙연 후보님부터 네. 먼저 좀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님이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공사채 발행 한도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가 직접 공영 개발을 하랬더니 다수 새누리당이 막아가지고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후보님 같으면 민영 개발하고 던졌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이익의 일부라도 그때 당시는 사업자들이 1,800억, 저희가 4,600억을 받는 것이었는데 한 70% 회수한 거죠. 이 선택을 했을지 후보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초과이익이 예상된다 또는 초과이익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는 또 거기에 환수 장치를 붙였을 것 같습니다. 붙였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수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였다,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었다 하시다가 9월 17일 처음으로 그 토건 비리라는 걸 발견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비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9월 17일에야 처음 알았습니까? 자, 저한테 질문한 일은 아니고요. 제가 경도 개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 그 전남지사 하실 때 경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셨죠? 수의계약이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같은 민간에 넘겨주셨죠? 네. 그거 예를 들면 전남에서 자, 이 사업해서 전남에 얼마 줄 사람 신청해라 이렇게 공모했으면 하다못해 500억이라도 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다르죠. 네, 상황이 다르고요. 네, 그렇게 투자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기 뭐 아파트 무슨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지어서 분양해서 뭐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그러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대장동처럼 한쪽 당은 182대 1의 경쟁이 있는데 바로 옆에 40%는 수의계약하고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같으면은 이런 민관 합작을 하기는 할 텐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미래 신도시에서 저희가 원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시의회가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SPC를 통해서 개발 이익의 분양 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최초에는 800억이 남는다고 하더니 저희가 계산하면 1000억이었습니다만 나중에 400억 남다르고 최종적으로는 300억밖에 안 남으니까 성남시에 150억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비용은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이자를 뭐 1년에 50%씩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면 부정부패, 회계부정이 발생하니 아예 우리가 최대치로 예상 순이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초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장치가 있음직하고 다른 사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있었고요. 그러면 그리고요.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위험 부담을 동시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쁠 때인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도 이거 적절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집값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익을 나누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부담을 해라. 즉 4,600억 중에 일부만 도로 가져가고 깎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후보님 지금 그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하고 그걸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사업자 선정이 왜 하루 만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냐 등등등등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규명되길 제가 그래서 우리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누가 집을 사줬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확인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들이 추측으로 증거도 없이 마구 공격하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것 등등이죠. 이런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하는 게 의혹을 확산하는 거라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경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마귀라고 표현했던 이 토건 투기 세력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 당할 테니까 절대 공정해야 되고 부정이 있으면 안 되고 어항 속에 든 금붕어처럼 상시 감시 당한다고 생각하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로서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산하의 수천 명의 그 직원들 중에 제가 이미 손을 떠난 다음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유동규 씨 얘기를 우리 추미애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이제까지 그 추미애 후보가 저한테 리타 다니냐 했을 때 제가 유동규 씨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거론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익으로 환수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그 땅의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 때문에 싼 값에 땅을 내놨다고 지금 억울해하고 계시고요. 입주민들은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입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틈바구니에서 소수의 토건족들은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었죠. 자본금의 1100배 배당을 받았다든가 또는 이익을 얻었다든가.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31살 되신 분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감추려고 했는지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 말하자면 정부, 국회, 법조, 언론, 지자체 총동원된 전대미문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서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동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빠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후보님께서 총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장 행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알 겁니다. 개발 압력이 크고 개발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개발이익 환수 50% 하겠다라고 하지만 개발이익 없다고 회계 조작하면 사실 회수를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이 민간이 국민의힘 정치 권력 이용해가지고 민간 개발해서 엄청난 이익 안 받게 하는 제도 좀 만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생각 제가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셨는데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 뭔가 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연락도 안 되고 사실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 예산 편성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인데 제가 뭐 협조하라고 하죠. 협조하라고 하는데 뭐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예. 그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다. 그러니까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설계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공개발이 좌절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회수할지를 또 얼마만큼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회수할지 얼마나 확실하게 회수할지를 제가 그 전에 위례 분양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재소전 화해해라. 사전에 이익을 확정해라. 이익이 얼마 남으면 나눠 갖는 방식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SPC에도 반드시 도시공사가 의결권을 가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 못하게 해라. 이런 설계를 제가 했고요. 그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요. 아니 왜곡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적인 건 유동규 씨가 했다. 본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디까지 설계했냐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설계를 마치 곽상도 아들한테 돈 주는 그런 설계까지 제가 한 것처럼 그랬을 리가 없죠. 얘기하시면 안 아닙니다. 거죠. 그랬을 리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 환수다 또는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다 했는데 9월 17일에 그것이 토건 비리라는 걸 알게 됐다.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네.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제가 후보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잠깐만요.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할 기회를 아닙니다. 제가 네. 아니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아니요. 안 되죠. 저의 그런 주장을 저도 많이 들었었죠. 화천 대유인가 뭔가가 뭘 하는 곳인지 정확히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도대체 뭘 가리기 위해서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또는 특검 출신, 지검장 출신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요. 그렇게 아주 철벽 방어를 치는 그런 집단의 수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권은 손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다 또는 합수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금 흐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이 사건은 실체가 다 드러난다라고 보는데요. 특검을 국민의힘당이 주장하고 또 후보님께서도 특수본 주장을 하시고 또 이 후보님께서도 또 특수본 주장을 동의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시간을 끌기다. 또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다. 또 좀 가다가는 대선 후보들끼리 공방에 또 정쟁거리로 또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수사 속도를 내라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요. 직원은 8명인데 세상에 법률 고문이 30명이다 하는 건 이건 다 서로 끼리끼리 나눠 먹기다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방어막을 뚫고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권은 손을 떼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수사라고 봅니다.